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의 이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법의 이념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나와 있습니다. 서양에서 만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문제집에서 외국의 정의 여신상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 여신상과는 약간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의 여신상은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림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시켜 놓으면 외국의 정의 여신상은 눈에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정의 여신상이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각각의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가장 먼저 법의 이념으로는 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의,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정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 정의를 이야기해버리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겠지만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정의는 수대에 걸쳐서 철학자들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제시했던 평등의 개념으로 정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을 정의로 사용했을 때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평균적 정의란 단어와 배분적 정의 이외에도 각각 설명의 단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형식적, 절대적이란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배분적 정의 나와 있는 실질적,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험 문제에 가끔씩은 이렇게 용어를 변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권리로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가치의 차이점에 따라서 취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사례를 더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불법 점령기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고생을 하고 숭고한 희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추어서 시대적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에서 우리는 정의라는 이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의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례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입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게 있고, 성과급을 사람들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선발 과정에서 체력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법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은 우리가 이미 이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미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그러한 질서를 어떻게 보면은 훼손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그 재산을 환수하는 현실적인 법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와 맞지 않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노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정의의 개념으로서 법의 개념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선발 과정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점을 고려하는 선발 기준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정의의 이념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의 이념은 한 목적성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의 공부하는 패턴을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풀기 힘들어하고 오답률이 높은 내용이 바로 이 한 목적성입니다. 선생님도 이해는 합니다. 한 목적성이라는 개념, 법의 이념이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한 목적성, 첫 번째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 근대의 자유 강조, 현대의 복지 강조, 이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준, 정의의 기준을 정 것이 바로 한 목적성이다. 교과서 15페이지에 보면 정의라는 것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한 목적성,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의 원하는 것이 법이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법이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사이버상으로 만나게 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유럽 지역의 어떤 대응과 한국의 대응에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정부 주도의 자가격리라든지 강제 입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의 효율적인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이런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의 실현이 외국에 비해서 용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이념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의미는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안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안정이라는 단어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이 실현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이 명확할 것, 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세 번째, 법이 쉽게 폐지되거나 자주 변경되지 않을 것, 네 번째, 일반인의 법의식에 부합할 것. 우리 교과서 1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법적 안정성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 관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법의 이념입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제도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발생하여 시행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원칙. 그 다음에 시효제도.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효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교과서에다가 공소, 취득시효, 소멸시효를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오른쪽 교과서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바로 소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소급. 소급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풀어서 쓰면은
과거에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또는 과거로 적용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법률은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장기를 두거나 체스를 두는 학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판에 있는 졸은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지 뒤로는 갈 수 없습니다. 체스의 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옆으로 갈 수 있지만 뒤로는 갈 수 없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의 법률로 우리가 짚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 관계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수요제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교과서 15페이지에 보면은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공소시효가 설명되고 있는데 공소시효라는 것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범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한계를 악용한다라는 국민적 감정이 법률에 적용되어서 최근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라도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라는 제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폐지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 2번에 공소시효 제도를 둘러싸고 정의와 법적 안정성 간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공소시효 제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시효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시효 제도를 폐지하겠다. 일정한 법률의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라는 뜻은 정의를 강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인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는 같이 추구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이념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충돌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의가 훼손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은 정의의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선생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형벌권이 과거의 모든 범죄, 해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모두 적용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 공소시효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의 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제도의 발달로 인하여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범죄들을 과학의 힘을 빌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공소시효, 특히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전반적으로 폐지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바로 나쁜 짓을 했을 때 인간이 살인이라는 그 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정의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례로 우리는 공소시효,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필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법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정의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정의의 개념은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평등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평균적이란 단어, 배분적이란 단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어떤 다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어떤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